네, 귀한 강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또 우리 통합암학회에서도 암 주제 중에 이 이뮤노세라피가 거의 메인 토픽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기능의학회에서도 이뮤노세라피가 메인 토픽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연구 측면에서도 가장 현재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조금 앞서 우리 전우기 교수님이라든지 또 바로 앞에 우리 정 선생님께서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오늘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프리시전 메디슨, 제 전공인 유전체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캔서 이뮤노세라피는 아마 다 중복되니까 가능한 좀 줄이고요. 특별히 바이오마커 중심으로 오늘 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중에 튜머 자체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페이션트 점라인 쪽의 뮤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카티는 앞서 많이 됐지만 카티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 것인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치료 70년의 역사가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모세라피에 이어서 이제 NGS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동반 진단에 즉 소마틱 뮤테이션의 디텍션에서 맞춤 치료한다는 타겟 세라피가 2세대 항암제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방어 기전을 강화시키는 이뮤노세라피 시대입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는 4세대 항암제는 마치 동반 진단에 근거해서 맞춤 항암제를 쓰듯이 동반 진단에 근거한, 즉 프리시전 메디슨에 근거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뮤노세라피를 하는 그런 퍼스널라이즈 이뮤노세라피가 4세대가 아닌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메이저 학회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부분들, 이런 특히 두 회사, 이 BMS와 또 머크라고 하는 두 회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키투르다와 또 서로 이 다른 종류의 그런 항암 면역제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던 그 부분들이 대규모 펀딩을 일으키고 또 새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중심으로 발전된다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일부 암에서는 꽤 좋은 카플라마이어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트라이얼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PD-L1 또는 PD-1의 이니비터를 씀으로써 엔티젠 프리젠팅 셀의 역할들을 최대한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방향들이고, 첫째는 CTLA4라고 하는 쪽에서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는 키투르다 중심으로 이 PD-1 이니비터가 현재 가장 많은 임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개발되었던 약제들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S에서 여보이라는 항암제가 CTLA4 억제제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BMS에서 옵티보라고 하는 PD-1의 첫 번째 임상을 허가받았고, 실제 시작은 FDA 승인은 키투르다가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PD-1 이니비터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이제 PD-L1 쪽으로 약제가 또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들이 또 처음에는 멜라노마만 이제 FDA에서 승인했다가 점점 폐세포암, 소세포 폐암, 그리고 혈액암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들이 이제는 많이 나왔고, 2019년 정도에 지금 반반 정도 이 BMS의 옵티보와 머크의 키투르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점점 다른 약들이 개발되거나 또는 임상에 사용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약이 보통 한 1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블록버스터 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반복적으로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암 종별로 다릅니다. 이런 호지킨병 같은 혈액암들은 한 80% 이상의 ORR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소세포암, 즉 폐암에서는 한 20%, 그리고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그런 GI 캔서에서는 한 15% 정도밖에는 사실은 성적이 낮은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면역치료제 한계의 가장 큰 문제를 낮은 반응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아더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CTLA4, 또 PD-1, 또 PD-L1 정도가 상용화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을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콤비네이션 쓰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임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역치료의 한계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약제나 그렇지만 부작용과 또 무엇보다 내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임상이 시험되면서 특히 내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현재 일종의 한계 또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주로 하는 부분들이 이 바이오마커의 필요성, 이미 PD-L1 익스프레션의 그런 이뮤노 에세이 통해서 키투르다가
허가받았기 때문에 즉 PTAL과 관련된 그런 익스프레션이 많은 경우에 그런 그 기전에 따른 약제 쓰는 것은 당연한데 최근에 가장 좀 두각되는 바이오마커가 오늘 제가 강조하는 튜머 뮤테이션 버든 TMB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TMB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바로 지난 2018년도에 AACR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미국에서 올란도에서 하고 있는 AACR 아틀란타에서 하고 있는 AACR에서 첫 번째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쪽으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MB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또 네오와 엔티젠에 따라서 캔서 백신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낮은 반응률, 그다음에 부작용 및 내성, 또 바이오마커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한계이자 동시에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오버컴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계속 얘기하는 병용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병원 치료 중에는 다른 체크 포인트 이니비터를 컨비네이션 하는 거, 기존 약제랑 컨비네이션 하는 거, 또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른 새로운 약제들과 컨비네이션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무엇보다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으로 바이오마커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또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튜머 지노믹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PDL1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뮤노 에세이 방법들은 지금도 현재 처방도 되고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또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소마틱 뮤테이션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소마틱 뮤테이션의 상태를 보자라는 개념으로 TMB라는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TMB는 다음과 같은 뮤테이션의 총칭을 말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SNB, SNP라고 하는 그런 난시너머스 단백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싱글 누클레오타이드의 변이를 말한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MSI라고 하는 마이크로셀룰라이드 인시피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등등의 유전적인 어떤 변이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점라인이 아니라 암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암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뮤테이션. 이 B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마틱 뮤테이션이 많이 생길수록 이것이 프로테오점이라는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여기 있는 뮤테이션이 된 그런 돌연변이 된 염기가 그대로 이 MHC 쪽에 들어가서 이것이 MHC에 그 바운딩된 어떤 이뮤노제닉한 네오 엔티젠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 종류에 따라서는 이 네오 엔티젠이 많이 나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 많을수록 네오 엔티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오 엔티젠이 많이 생길 때 이것이 바로 이뮤노세라피에 어떤 잘 듣는 하이 리스판스 그룹이고 네오 엔티젠이 거의 생기지 않는 형태의 암 종에서는 이런 이뮤노세라피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들을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TMB 개념과 비슷한 개념인데 미스매치 리페어 지놈 시그네처라고 하는 MMR 개념도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튜머 버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즉 여기서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암 종류에 따라서 뮤테이션 버든의 어떤 기준치에 해당되는 이상일 때 우리가 하이 TMB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하이 TMB 또는 하이 MTB에 대한 개념 중은 이 10메가바이트당 1개 이상의 그런 SMB 또는 뮤테이션 버든을 말한 겁니다. 즉 흔하게 뮤테이션이 발견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암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암 종류대에서 어떤 소마틱 뮤테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대부분 그렇게 생기지만 한두 소마틱 뮤테이션인지 여러 개의 뮤테이션이 컨비네이션 된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단순히 유전적인 변이가 메인이 아니고 UV나 스모킹 같은 환경적인 변이가 소마틱 뮤테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암 종류에서 어떤 이뮤노젠이 증가된다 또는 TMB가 증가된다는 표현을 쓰고 또는 네오엔티젠의 로딩이 많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그룹에서 작년에 발표되었던 UCSDA의 그 튜머 보드의 그런 일부분 자료인데 이런 TMB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현재 2017, 18에 가장 많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체크메이트라는 이름의 여러 임상 시험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메이트 227이라는 임상 시험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BMS의 니볼름목과 이피뮤마베를 합쳐서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한 것이 기존에 있는 고형적인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연구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즉, 10
TMB라고 하는 기준치가 10 이상, 메가바이트당 뮤테이션이 10 이상, 이 10이 이제 일종의 기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항암제 그 치료제의 대상 중에서 튜머 버든이 증가된 경우만 이렇게 솎아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해자드 레이쇼가 0.8로 크게 감소하는데 밑에 보시면 TMB가 10 이하일 때는 해자드 레이쇼가 1.07로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이뮤노세라피가 큰 차이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덜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멜라노마 케이스에서도 TMB가 로우 TMB와 하이 TMB를 분류했을 때 하이 TMB일수록 그런 서바이버가 더 증가된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부분에서도 이 폐암에서도 이런 네오엔티젠 또는 튜머 버든이 증가할수록 항면역암 치료가 항암제가 잘 듣는다는 데이터들입니다. 폐암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이 PDL1 익스프레션에 이 키트루다를 썼을 때 보통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몇 개의 케이스에서는 이 PDL1 익스프레션과 TMB는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아가서 PDL1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키트루다의 일종의 어떤 반응률을 제거하는 바이오마커가 사실은 적은 경우나 많은 경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그룹에서 TMB라고 하는 그런 뮤테이션 버든이 증가된 경우에서 심지어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PDL1 1% 이하의 그런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낮은 그룹에서도 TMB가 증가하면은 반응률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TMB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 PDL의 어떤 바이오마커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많이 있고요. 특별히 하이 TMB 또 PDL1 익스프레션의 데이터가 컨비네이션 됐을 때 좀 더 서바이벌 레이트 이 경우에 항면역 항암제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TMB는 스마트 뮤테이션, 즉 조직에서 어떤 뮤테이션 변화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블러드, 즉 리퀴드 바이옵시, 즉 혈액에서 서큘레이팅 되는 셀프리 DNA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는가라는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도 의미 있게 그 하이 TMB, 즉 리퀴드 바이옵시 cfDNA, 서큘레이팅 셀프리 DNA에서 얻었던 그런 뮤테이션 정보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게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혈액을 통해서 이런 어떤 블러드 베이스 바이오마커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서 어떤 경우는 10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5, 7, 15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10 TMB의 기준을 10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젠에서도 이런 TMB 캔서 패널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임상 연구에 쓰이고 있고요. 한 TMB를 측정하는 데 비용이 보통 NGS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TMB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바이오마커,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겉 마이크로바이옴도 앞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튜머의 어떤 성질에 따른 어떤 바이오마커도 있지만 결국은 또 사람마다 점라인, 즉 태생적으로 면역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페이션트 HLA 타이핑 뮤테이션에 따라서 또 바이오마커가 생성될 수 있다는 개념, 즉 페이션트 점라인 뮤테이션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뮤노제닉한 네오엔티젠도 중요하지만 HLA 유전자 또는 T셀 리셉터의 사람마다 다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리뷰하는 것이 페이션트 점라인 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인쇄물을 참고하시 보시면 바이오마커로서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획득한 것은 TMB와 PDL1 익스프레션 두 가지고요. 뒤에 있는 HLA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중에 TGF-베타 익스프레션 같은 그런 데이터들은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제가 오늘 또 캔서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캔서 백신의 한 부분인 덴드라이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것이 어떻게 또 어드밴스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NGS 기반으로 이런 환자 상태를 평가하게 될 건데요. 튜머셀과 또 건강한 환자 자신의 그런 점라인 뮤테이션을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머셀에서 DNA 뮤테이션 그리고 컨펌을 마이크로 RNA 가지고 튜머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HLA 타이핑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면역 상태의 조합을 가지고 인실리코에서 네오엔티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즉
여러 조합에 따라서 실제 MHC에서 존재하는 그런 네오 엔티젠에 대해서 H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네오 엔티젠에 따라서 펩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펩타이드를 덴드라이트 셀에 심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 페이퍼는 2017년도 6월 달에 나왔던 첫 번째로 이런 개념의 네오엔티젠 백신, 캔서 백신의 어드밴스 타입인 네오엔티젠 백신의 첫 번째 임상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역시 멜라노마를 대상으로 했고 앞서 말한 그런 똑같은 프로시저, 그 튜머에서 뽑은 그런 튜머 정보, 특별히 뮤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환자한테서 얻었던 HL 타이핑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인실리코에서 그 실제 MHC 안에 들어있는 네오 엔티젠을 예측하고 그 엔티젠에 따라서 다시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의 그런 임상인데요. 즉 멜라노마에 대해서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4에 대해서 5명의 환자와 2명의 환자를 각각 집어넣어서 5명의 스테이지 3에 대해서는 리커런스가 없었고 스테이지 4에서는 리커런스가 있었지만 거기 바로 직후에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다시 해서 안정화시켰다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치료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는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이뮤노세라피를 할 것인가, 환자 대상 중에 같은 암이어도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또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불리한 경우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상태를 인플라메이트 상태, 즉 면역 상태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역항암제를 쓰자. 마치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인터페론을 감마 인터페론을 간염 환자한테 썼을 때 GOT, GPT가 증가되고 어떤 면역 반응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임무노세라피가 잘 들었던 개념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트된 어떤 면역이 증강되어 있는 사람한테 쓰자라는 개념이고 이민이 오히려 디저트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기존에 있는 맞춤 치료, 항암 치료로 쓰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PD-L1 또는 PD-1과 관련된 타겟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1000개 이상의 약들이 있고 1500개 정도의 컨비네이션들이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간접적으로 이 면역광문 억제제의 병용 투여, 즉 우리나라 직접 면역광문 억제제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 병용 투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 7 또는 TGF 베타 또는 온코바이러스 등등의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티엘에서는 오늘 앞서서 강의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면역세포 치료의 어떤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체외 배양의 면역세포 치료제로서 LAK 또는 덴드라이트셀, NK를 직접 주는 경우 등등이 있고 특별히 어떤 제네티컬 엔지니어링 통하여서 타겟하는 그런 엔티젠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넣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카티 또는 NK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티는 가장 핵심이 이 MHC라고 하는 이런 분자의 발현과 관계없이 직접 키메리 엔티젠 리셉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일반 T세포의 어떤 공격 지점과 카티 공격 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MHC 클래스 1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별도의 보조자극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복잡한 CD3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델타 감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종육한다 이런 개념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88개 정도가 온고잉 중이고 페이스 2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14케이스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면역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카티에도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각한 CRS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혈액암은 효과가 있는데 고용암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문제가 발생하고 한 사람의 치료가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고용함에 대해서 타겟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야 된다고, 특별히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를 극복하는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높은 가격에 대해서 이게 오토로고스 자기 세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로제닉한 카티에 대한 기발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티 역시 1세대부터 지금 스마트 카티라고 하는 4세대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 자극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이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많이 발표됐고, 이 자가 카티가 현재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승인되어 있지만, 이 동종 카티가 아마 2019년도 지금 AACR에서 가장 또 중요한 타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싸고 아무래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또 훨씬 더 공정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동종 카티에도 당연히 예측되는 이런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라든지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 동종 카티가 앞으로 상용화될 것인지 또는 실제 환자들한테 쓸 것인지에 대한 숙제고, 아마 이번 AACR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는 한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모든 세라피가 그렇듯이 이 한계가 있으면 바로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들 또는 실제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티에 대해서는 특히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펀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카티 또는 카티와 관련된 그런 세포 치료제들을 개발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